안녕하세요. 크게 10년 감수할 만한 일을 겪었던 평범한 직장인 여자입니다. 요즘 세상이 참 무섭다는 얘기들 많이 하죠. 솔직히 전 이 사연 튜브 같은 사연 채널을 최근에서야 접하게 됐는데요. 왜 더 빨리 이런 것을 알지 못했을까 싶을 정도로 이곳엔 꽤 유익한 정보와 이야기들이 많더군요. 그리고 생각보다 세상엔 저처럼 무서운 일을 겪은 분들도 많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요즘 세상이 참 무섭다, 무섭다고 말하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비록 전 이곳을 너무 늦게 접해 그럴 수 없었지만 제 사연을 공유하면 다른 분들께는 언젠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비교적 넉넉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아빤 수입차 전문인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며 가족을 건사해 주셨는데요. 그런 아빠 덕에 우리 가족은 남부럽지 않게 생활할 수 있었죠. 다만 아빤 돈을 허투루 쓰는 일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런 아빠의 엄격한 가르침 덕분에 저와 여동생, 남동생, 우리 삼남매는 돈에 대한 소중함을 가슴에 새기며 자랄 수 있었답니다. 아빠, 저 친구들이랑 떡볶이 사 먹게 5천 원만 주시면 안 돼요? 떡볶이가 5천 원이나 해? 그건 아닌데. 배를 채우는 데 쓰는 돈은 아빠가 당연히 줄 수 있어. 하지만 아빠한테 용돈을 부탁하려면 정확한 용도와 금액을 제대로 설명하고 받아갈 줄 알아야 하는 거야.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돈을 왜, 얼마나 써야 하는지 정확한 계획을 세우고 소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꼭 밖으로 흐르는 쓸데없는 지출이 생기게 돼. 아빠, 오늘 학교에서 친구가 새 필통을 들고 왔는데요. 그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 그거 하나만 사주시면 안 돼요? 너 지금 가지고 있는 필통도 깨끗하잖아. 그치만 너무 예쁘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보렴. 너는 그 필통이 정말 갖고 싶은 거니? 아니면 그 친구가 부러워서 너도 그 필통을 가지고 싶었던 거니? 또 그 필통을 보기 전엔 넌 새 필통이 필요하다는 생각 안 했었잖아. 그럼 새 필통이 지금의 너에겐 필요가 없다는 뜻 아닐까? 생각해보니까 아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아빠 말 뜻을 잘 이해해줘서 고맙구나. 대신 효리나, 네 필통이 정말 새 필통이 필요할 정도로 낡고 지저분해지면 아빠가 그 친구 필통보다 훨씬 예쁜 걸로 꼭 사주겠다고 약속하마. 그러니까 그때까진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소중하게 여겨주렴. 진짜요? 우와, 우리 아빠 최고. 네, 그럴게요. 다른 집 부모님은 달라고 하면 용돈도 넉넉하게 주고 사달라고 하는 것도 잘 사주신다고 하던데 왜 유독 우리 아빠만 엄격하게 구시나 싶어 서운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빤 무조건 돈을 아끼기만 하시던 건 아니었어요. 자식들에게 확실한 가르침을 주신 뒤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우리가 갖고 싶다는 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에 돈을 아끼지 않기도 하셨죠. 그리고 아빤 남에게 돈을 빌리거나 무리한 대출을 받는 등 수중에 있지 않은 돈을 무리하게 지출하는 것도 크게 지양하셨습니다. 없는 돈을 욕심내는 건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요. 여보세요? 네, 아빠. 저 친구들이랑 지금 립글로즈 사러 왔어요. 립글로즈? 너 이번 주 용돈 다 썼다고 어제 말하지 않았어? 그렇긴 한데요. 지영이가 돈 빌려준대요. 제가 다음 주에 바로 갚기로 했어요. 사지 말고 그냥 집으로 와. 없는 건 그냥 없는 거야. 없는 걸 남의 돈을 빌려서라도 만들어내고 사리사욕을 채우려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작은 것부터 돈 빌리는 걸 우습게 알았다간 나중엔 등골이 휘는 거야. 다음 주에 용돈 받고 사도 충분히 늦지 않잖니. 물론 꼭 필요에 의해서 돈을 빌리게 될 경우도 있겠지만 아빠 말은 그만큼 절박한 상황인지 아닌지 돈을 빌리기 전에 미리 생각해 보라는 거야. 나중에 엄마에게 들어보니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하도 돈을 흥청망청 쓰고 마구잡이로 돈을 빌리러 다니기까지 해서
아빠가 많이 어렵게 자라셨었다더군요. 그렇게 돈의 무서움을 알았던 아빤 자식들을 위한 마음에 돈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한 교육을 하셨던 거예요. 우린 그런 아빠를 많이 존경하면서 자랐는데요. 돈에 대해 엄격하셨던 아빤 또 한편으론 배품도 꾸준히 실천하셨기 때문이었어요. 효린아, 아빠가 오늘 너무 바빠서 그런데 너 아빠 카드 가지고 병원에 좀 다녀와라. 병원에요? 왜요? 아빠 공업사에서 오래 일했던 병욱이 아저씨 알지? 아, 네. 저 대학교 2학년 땐가 그만두신 아저씨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그 친구가 우리 공업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했다는데 그만 사업이 쫄딱 망하고 쓰러지기까지 했다는구나. 지금 그 친구네 재수신 돈이 없어서 그 친구 병원비도 제대로 못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동안 밀린 병원비 좀 내주려고 한다. 네? 병원비를 아빠가요? 왜요? 사람은 말이야.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생의 값어치가 달라지는 법이야. 값어치요? 그래. 우리 가족 이렇게 잘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세상 덕분이야. 받은 게 있으면 돌려줄 줄도 알아야지. 내가 조금 덜 쓰고 조금만 참으면 누군가한텐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란다. 그게 진짜 돈값을 하는 거지. 저희 아빠 참 멋지죠? 이외에도 아빤 힘들게 폐지를 모으며 생계를 이어가던 어르신의 낡은 트럭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정기적으로 점검해 주시기도 하고 월 수입의 일부를 엄마 상의 후 매달 기관에 기부하기도 하는 등 묵묵한 선행을 이어나가셨습니다. 그런 아빠도 아빠의 뜻을 항상 존중해 주시던 엄마도 정말 멋진 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부모님을 보고 자란 덕분에 저와 동생들은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자랄 수 있었죠. 효린아, 너 요즘 남자친구 없지? 어, 왜? 그럼 너 누구 한 명 소개받아 볼래? 우리 남편이 예전 직장 다닐 때 같이 직장 생활 했던 사람인데 결혼식 피로연 때 너를 굉장히 눈여겨봤었나 봐. 쑥스러워서 그때 너한테 말도 제대로 못 걸어봤다던데 우리 남편한테 너 좀 소개해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했다더라고. 나이는 우리보다 2살 많은 평범한 직장인이고 남편이 하는 말론 사람이 괜찮고 성실하대. 우리 삼남매는 모두 직장인이 되었지만 따로 독립을 하진 않았습니다. 될 수 있는 한 부모님과 오래오래 살며 효도하고 싶었거든요. 우리가 드리는 용돈은 절대 안 받으셨기에 우린 부모님을 모시고 이곳저곳 여행도 다니고 주말에도 많은 시간을 함께하곤 했죠. 그래도 동생들은 연애를 잘만 하고 다녔었는데요. 나이 30에 6년 만난 남자친구와 성격 차이로 이별한 후론 저는 통연애를 다시 하지 못했습니다. 그 공허함과 상처가 너무 컸거든요. 그리고 그 상처가 차츰 아물어 가던 찰나 저는 친구 부부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제 이상형이 현명하고 선한 여자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날 피로 현장에서 본 효린 씨가 딱 제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친구분들이랑 말씀하시는 걸 우연히 듣게 됐는데 참 세상을 지혜롭게 바라보는 분이다 싶었어요. 이대로 제대로 말도 못 건네보고 끝나는 건가 싶어 조마조마했었는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어찌나 긴장한 건지 진용 씨는 자기소개를 하며 커피잔을 든 손까지 벌벌 떨고 있더군요. 그 모습에 참 순박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어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 후 거듭된 진용 씨의 마음 표현에 저 또한 마음이 열려 우린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봉사를 다니고 있다고? 어, 자주는 아니고 두어 달에 한 번씩이라도 시간 날 때 다니고 있어. 우리 아빠가 그러셨거든.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인생의 값어치가 확 달라진다고. 그래서 봉사도 다니고 적은 금액이지만 꾸준히 기부도 하면서 살고 있어. 정말 멋지다. 나도 착하게 살아야지. 언젠간 선행도 베풀며 살아야지. 하고 항상 생각만 했었거든. 그래도 막상 실천은 차일피일 미뤘었는데
효린이 넌 정말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야. 누군가 그랬는데 내 자신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진짜 좋은 배우자감이라고 그러더군요. 남자친구는 제게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항상 저를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라고 말해주었고, 저를 따라 함께 봉사를 다니며 저와 가치관을 맞춰가는 노력도 보여주었죠. 게다가 회사도 성실하게 다니는 모습을 보니 보면 볼수록 괜찮은 사람이다 싶더라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남자를 볼 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건 신뢰잖아. 그래서 난 사소한 거라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싫더라. 그럼 내가 딱 효린이 이상형이네. 난 말이야. 늦잠을 자서 회사에 지각했어도 절대 거짓말은 못해. 막 차가 막혔다, 사고가 났다, 아팠다. 이런 거짓말 말이야. 난 사실은 진짜 정치를 했어야 하는 사람이라니까. 청렴 결배. 그게 딱 나야. 남자친구는 자신은 거짓말엔 재능이 없다는 말을 종종 하곤 했었어요. 그리고 평소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거짓말이 서툴구나 하고 느껴져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런 남자친구와 연애한 지 10달쯤 됐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우린 함께 밥을 먹고 있었는데요. 남자친구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더군요. 네, 어머니. 지금 여자친구랑 밥 먹고 있어요. 네? 어머니도 이 근처시라고요? 아, 일단 여자친구한테 물어볼게요. 나한테 뭘 물어봐? 그게 우리 어머니가 마침 이 근처에서 약속이 끝나셨다네. 어머니도 식사 아직 안 하셨다고 겸사겸사 같이 식사도 하고 효린이 얼굴도 보고 싶으시다는데 혹시 괜찮아? 그때까지 남자친구의 가족에 대한 얘긴 딱히 들은 적이 없었는데요. 갑자기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오신다고 하니 너무 당황스럽더군요. 그렇다고 진지하게 만나고 있던 사람의 부모님이 오신다는데 딱 잘라 거절하기도 쉽지 않았기에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처음 뵙게 됐는데요. 솔직히 깜짝 놀랐었어요. 안녕? 아, 네가 효린이구나. 진용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내가 갑자기 와서 솔직히 불편했지? 미안하다. 근데 우리 아들이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아가씨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대신 여기 식사비는 내가 낼 테니까 먹고 싶은 건 얼마든지 더 시켜 먹으렴.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굉장히 화려한 차림새를 하고 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잘 안 하는 버스 손잡이만한 링 귀걸이에 비싸 보이는 명품백, 커다란 다이아 목걸이와 화려한 옷차림까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그런 차림새와 화끈하고 시원시원했던 남자친구 어머니의 성격은 굉장히 잘 어울렸어요. 웃음소리도 호탕하고 제가 어색하지 않게끔 자연스레 대화 주제를 바꿔가며 이어가시는데 언변이 뛰어난 분이구나 싶었죠. 우리 진용이가 어릴 때 얼마나 귀여웠는지 아니? 이상하게 한 10살 때까진 자꾸 맑은 콧물을 줄줄 흘리고 다녔는데 어머니, 친구들이 자꾸 저한테 코 올리게라고 놀려요. 하면서 맨날 눈물도 그렁그렁 달고 다녔어. 너무 귀엽지? 어머, 코 올리게요? 전 상상도 못 하겠는데요. 오빠 진짜 그랬어? 아이, 어머니, 그런 말을 뭐하러 하세요? 효린이가 진짠 줄 알잖아요. 왜? 창피해? 아이, 뭐 어때? 어릴 땐 다 그렇게 순진무구한 거지. 효린아, 다음에 내가 기회 되면 그때 찍어 놓은 사진도 보여주마. 기대할게, 어머님. 그렇게 남자친구 어머니의 주도로 긴장했던 첫 만남은 즐겁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날 저를 집에 데려다 주며 남자친구는 자신의 가정사를 얘기해 줬어요. 오늘 우리 어머니 기분 잘 맞춰줘서 고마워, 효린아. 고맙긴. 난 정말 즐거웠는데? 근데 어머님 정말 화려하시더라. 몸에 두른 것도 전부 비싸 보이던데 그게 다 잘 어울리시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는 걸 워낙 좋아하셔. 성격도 많이 외향적이라 모임도 전부터 많이 나가셨어. 근데 그 성격이 내향적이었던 우리 아버지랑 완전 상극이셨던 거야. 사실 우리 부모님 내가 17살 때 이혼하셨거든. 너무 많이 싸워서 어머니에게 질려버렸던 아버진 나랑 여동생을 어머니에게 보내고 집을 나가버리셨어. 정말?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오빤 지금 독립해서 살고 있잖아. 그럼 동생은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 거야? 아니, 나랑 동생은 대학을 지방으로 가서 대학 가자마자 각자 독립했는데 어머니가 워낙 자유로운 영혼처럼 사셔서 대학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오고 나서도 난 그냥 계속 따로 살았어. 그게 서로 편하더라고. 동생도 자기가 나온 대학 있는 지역에 취업해서 지금은 쭉 혼자 거기서 살고 있고, 걘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쁘다면서 서울에 어머니 보러 잘 올라오지도 않아. 그럼 아버진 아예 안 보고 살고 있는 거야? 동생은 안 보고 살고 있고, 나만 한 번씩 찾아뵙고 살고 있어. 아버진 재혼도 안 하고 혼자 살고 계시는데, 솔직히 나한테 크게 관심은 없으시거든. 그래도 부모님인데 최소한의 자식들이 해드리고 싶더라고. 어쨌든 17년 동안 어머니랑 같이 날 키워주신 분이잖아. 물론 우리 어머니께도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아버지랑 이혼한 후에 혼자 사업 시작하면서 우리를 키워주신 고마운 분이니까.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더군요. 남자친구는 자신의 어머니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래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그렇게 화려하셨구나 싶더라고요. 솔직히 남자친구의 평소 모습을 보면 집이 잘 살 거라는 생각은 별로 못 해봤었거든요. 그냥 평범한 집 아들이구나 싶었었죠. 어머니가 돈을 잘 버는 거지 내가 뭐 잘 버나? 난 어머니 벌이에 별로 관심 없어. 어머니는 어머니가 버시는 돈 쓰고 난 내가 번 돈으로 사는 거지 뭐. 부모님 돈이 무조건 자식 건 아니잖아. 이런 남자친구의 말에 경제관념도 잘 잡혀있는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아무래도 아빠의 영향을 받아 저는 경제관념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렇게 갈수록 남자친구에 대한 신뢰가 깊어졌기에 전 한 번씩 만나 식사를 하자던 남자친구 어머니의 부름에도 별다른 거부감 없이 응했었어요. 내가 사업한다는 건 우리 진용이한테 들었다며? 그래, 혹시 너희 부모님은 뭐 하시니? 아무래도 우리가 언젠간 한 가족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내가 물어봐도 괜찮지? 네, 엄만 주부로 사시다가 요즘에 마트로 일 다니세요. 아빤 공업사를 오래 하셨고요. 공업사? 공업사도 규모가 다 천차만별인데 그냥 작게 하시는 거야? 우리 진용이한테 들어보니까 너희 집 꽤 잘 산다던데. 아, 그 정도는 아닌데요. 그래도 부족함은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아빠가 계속 공업사를 확장하시기도 했고, 아빠가 워낙 성실한 분이셨거든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 뭐 재테크 같은 것도 좀 하셨나? 그런 것 같긴 한데 잘은 몰라요. 부모님 경제 사정에 대해 잘 여쭤보진 않아서요. 지금 사는 집은 어디라고? 오, 그 동네 집값이 꽤 비싸지 않니? 그 아파트 지금 집값이 어느 정도 하니? 그리고 동생들은 아직 다 미혼이라며? 직장은 어디 다녀?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저와 저희 집에 대한 호구조사도 하시더군요. 어느 정도야 저도 흔쾌히 대답해 드렸는데요. 언젠가부턴 좀 집요하게 저희 집에 대해 묻는 것 같아 조금은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것 같으면 그제야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질문을 멈추고 머쓱한 듯 웃으며 이러셨어요. 내가 질문이 좀 과했지? 아유, 미안, 미안. 내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든 꼬치꼬치 묻는 게 습관이 돼서 말이야. 질문은 그만하고 우리 커피나 마시자. 다행히 더 과해지기 전에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멈추셨기에 크게 문제 삼을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불편해 보였던 제 표정이 신경 쓰였는지 남자친구는 나중에 따로 제게 이런 변명 같은 말을 했었어요.
저번엔 좀 불편했지? 사실 어머니가 요즘 누가 사기 결혼을 당했네. 결혼 전엔 잘 산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네. 하는 말을 주위에서 많이 들으셨나 봐. 넌 그럴 애가 아닌 거 아는데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자꾸 이런 거 저런 거 호구조사를 하게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 그걸 네가 알면 괜히 어머니가 널 의심한다고 생각하고 불쾌할까 봐 어머니가 참 조심스러워하셨어. 그래? 하긴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그런 일이 많다곤 하더라. 그럼 이참에 우리 남들도 많이 한다던 서류 교환 같은 거 할까? 왜 상세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혹시 모를 범죄 이력을 볼 수 있는 범죄 경력 증명서 같은 거라든지 말이야. 그럼 어머님 마음도 편하실 거 아니야. 뭐? 그렇게까지? 왜? 오빠 혹시 나한테 애가 있다거나 이혼 경력이 있다거나 하는 거 숨긴 거야? 아니면 혹시 전과자? 이거 자칫하다 오해 사겠는데? 난 하늘 아래 부끄러움 한 점 없어. 그래, 그러자. 어차피 캥길 것도 없는데 뭘. 이런 사연 유튜브야 늦게 접했다지만 저도 인터넷 같은 곳에서 어느 정도 보고 들은 건 있었습니다. 요즘엔 결혼 전에 건강검진 결과지와 가족관계 증명서, 범죄 경력 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간혹 교환하기도 한다는 걸요. 원래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괜한 걱정을 하신다고 하니 겸사겸사 그때 서로 서류들을 교환하기로 한 거예요. 당시 만난 지 2년 정도 됐던 우린 결혼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누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형식처럼 서류를 주고받은 결과 당연히 우리에겐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우린 서로의 서류를 훑어보며 우리 진짜 별의 별걸 다 안다. 그치? 하고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죠. 그래도 그렇게 서류를 직접 확인해 보니 남자친구에 대해 더욱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 일을 계기 삼아 우린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 어머니, 그러니까 예비 시모와 이미 몇 번이나 교류한 사이였기에 우린 저희 부모님께 먼저 인사를 드렸어요. 세월이 참 빨라. 그 조그맣던 우리 딸이 벌써 결혼하겠다고 남편감을 데려오다니 말이야. 효린이한테 자네 얘기 많이 들었네. 자네가 그렇게 우리 효린이한테 잘해주고 됨됨이도 훌륭하다지? 과찬이십니다. 효린이에 비하면 전 발끝에도 못 미치는걸요. 효린이를 만난 뒤에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이 사람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겠다 싶더라고요. 어머 여보, 진용구 말하는 것 좀 봐요. 어쩜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하죠? 그러게, 아주 마음에 쏙 드는구만. 저희 부모님은 예의 바르고 싹싹한 남자친구를 마음에 쏙 들어 하셨습니다. 그런 남자친구를 아빠가 더욱 마음에 들어 했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날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과 제 동생들까지 다 같이 술도 한잔 했었거든요. 그러다 여동생이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분위기를 환기시키고자 아빤 잠시 TV를 트셨는데 그때 흘러나온 뉴스에서 범죄자들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더군요. 그걸 보더니 남자친구가 슬쩍 말을 꺼내는 거예요. 저는요, 아버님, 세상에서 남한테 피해주는 저런 범죄자들이 제일 싫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내는 인간들은 마땅히 이 세상에서 모두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옳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 왜 악랄하게 남의 등을 쳐먹고 산답니까? 저런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화가 난다니까요. 그렇지. 선하게 살아도 부족한 세상살이를 힘들게 만드는 저런 놈들은 법의 철퇴를 맞아야 정신 차리지. 맞습니다. 저런 범죄자들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산 저로선 대체 왜 저러고 사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남한테 피해주는 저런 사회 악들은 절대 근처에도 두면 안 돼요. 술기운이 좀 올랐는지 남자친구는 조금 높아진 언성으로 범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더군요. 그리고는 자기도 너무 흥분했다 싶었는지 이내 얼굴을 붉히며 슬쩍 아빠의 눈치를 보더라고요. 아빤 참 정의감 넘치는 사람이라며 껄껄 웃으셨죠.
이후 전 정식으로 예비 시모의 집에도 찾아가 인사를 드렸는데요. 평소에도 제게 잘해줬던 예비 시모는 제 손을 덥석 잡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효린이 널 처음 봤을 때부터 딱 내 며느리 될 애다 싶더라니까. 기왕 할 거 둘이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 하고 맨날 바랬었는데 진짜 그날이 오다니 정말 꿈만 같구나. 우리 앞으로 계속 사이좋게 지내자. 그렇게 양가의 환영을 받으며 우린 계속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예식장과 결혼식 날짜 잡기 전 우린 상견례부터 진행하게 됐는데요. 상견례 전 저는 예비 시부도 따로 만나 뵐 수 있었어요. 예비 시부는 예비 시모가 있는 자리엔 어디에도 동석하고 싶지 않다며 상견례나 결혼식장엔 오지 않을 거라고 남자친구에게 미리 말했었다더군요. 그래도 자신의 아버지니 저를 한 번은 꼭 인사시키고 싶다던 남자친구의 말에 저는 선물 세트를 사서 예비 시부를 만나러 갔던 거예요. 나까지 챙기기 번거로웠을 텐데 이렇게 인사해줘서 고맙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진용 오빠 부모님인데 마땅히 인사를 드려야죠. 고맙다. 그래도 결혼한 후까지 날 챙기진 않아도 된다. 자식들한텐 관심도 없이 살아온 내가 시아버지 대접받을 자격은 전혀 없으니 말이야. 남자친구에게 듣던 대로 예비 시부는 무뚝뚝하고 건조한 분이더군요. 그렇게 좀 어색한 시간이 흐른 뒤 우린 예비 시부의 권유에 따라 일찌감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헤어지기 전에 예비 시부가 의미심장한 말을 건네는 거예요. 아가, 혹시 해서 하는 말인데 진용이 엄마, 네 예비 시어머니를 조심하거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을 조심하라뇨? 그 여잔 인성 자체가 글러먹은 인간이야.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란 소리야. 더 이상은 아무 말 못 해준다. 예비 시부는 이런 찝찝한 말을 남기곤 자신의 차를 몰고 식당 주차장에서 떠나셨어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남자친구를 쳐다봤거든요. 그때 남자친구는 한숨을 푹 쉬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신경 쓰지 마. 우리 부모님은 이혼하기 전에 사이가 정말 너무 안 좋으셨거든. 어머니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는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해서 서로 원수처럼 매일 싸우셨어. 그래서 저런 말을 하신 걸 거야. 어머니도 알고 보면 좋은 분인데 아버지는 어머니를 전혀 용서할 마음이 없으신가 봐. 그렇다고 예비 며느리한테 저런 말까지 하셨다고? 미안해. 우리 집안이 너무 콩가루 같아서 좀 그렇지? 나도 너무 창피하다. 근데 아버지는 어머니랑 이혼하실 때 아직까지 앙금이 잔뜩 남아있을 정도로 정말 크게 상처받으셨던 걸 거야. 그런 남자친구의 말을 들어보니 이혼이라는 게 참 가슴 아픈 일이구나 싶었어요. 언젠간 분명 서로 많이 사랑해서 자식들까지 낳고 살았을 텐데 지금은 저에게 증오하는 사이가 되었다니 말이죠. 그렇게 예비 시부를 만나 뵙고 온 다음 주 주말에 우린 상견례를 진행하게 됐어요. 장소는 아빠가 직접 예약하셨던 강남의 고급 식당이었습니다. 내가 거래처 사람들하고 몇 번 갔던 식당인데 굉장히 비싸긴 해도 그만큼 음식이 맛있더라고. 좋은 날이니만큼 사부인 되실 분께 좋은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싶구나. 음식값은 내가 낼 테니 너흰 부담 갖지 말고. 돈을 쓸 땐 확실히 쓰신 아빠의 배려가 참 감사했어요. 그런 아빠가 예약해두신 고급 식당의 룸에서 우린 화기애애한 상견례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날은 볼 수 있을까 싶었건만 남자친구의 여동생은 그날도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일이 바쁘대. 말했잖아. 워낙 집에 관심 없는 애라고. 아마 결혼식 때야 얼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그래도 어느 정도 인원수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 그날은 제 동생들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보통 그렇게 인원수를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저희 부모님, 남자친구와 예비 시모, 이렇게 5명으로 진행된 상견례엔 웃음꽃이 가득했어요. 따님을 정말 예쁘게 잘 키우셨어요.
효린이 평소에 말하는 걸 보면 딱 알겠더라고요. 애가 얼마나 착하고 바른 아이인지요. 저희 딸을 좋게 봐주셨다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진용군도 우리 효린이 못지않게 착하고 바른 청년이던걸요. 선남선녀끼리 아주 잘 만난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많이 어색하며 어쩌나 내심했던 걱정이 참 무색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를 진행한 지 1시간쯤 지났던 때였어요. 그때부터 일어난 경악스러운 사건 때문에 제 인생은 순식간에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쾅 하고 열린 룸의 미닫이 문 소리에 우리 모두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들려온 불청객의 말에 그곳에 있던 우린 더더욱 경악하고 말았죠. 경찰입니다. 고영선 씨, 당신을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보험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어머, 뭐야? 어머님, 이게 대체...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룸으로 들이닥친 사람들의 정체는 바로 형사들이었어요. 그들은 순식간에 예비 시모를 제압하더니 수갑을 채우며 예비 시모를 체포한 거예요. 진짜 이게 웬 날벼락인가 싶더라고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그런 정신없는 상황을 덕 절정으로 몰아간 광경이 바로 뒤이어 펼쳐지더군요. 그 형사들의 뒤엔 예비 시모와 비슷한 연배로 보이던 아주머니가 한 명 팔짱을 끼고 서 있었거든요. 그 아줌마가 체포당하고 있던 예비 시모를 향해 갑자기 달려들어 머리끄댕이를 쥐어뜯기 시작한 거예요. 이야, 이 고영선 시궁창 쥐 같은 여편네야. 감히 내 돈을 뜯어먹고 잠적해? 원순 왜 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내가 밥 먹다 여기서 널 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미숙이 언니, 아유, 아파, 잠깐만. 아, 싫어. 내가 널 요절낼 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데. 이대로 지명수배자인 네가 잡혀가면 당연히 구속될 거 아니야. 그리고 교도소 수감까지 되면 내가 언제 또 네 머리털 이렇게 뜯어놓을 수 있겠어? 진짜 하늘이 도왔지. 그렇게 찾아도 못 찾던 널 여기서 내가 발견하게 될 줄이야. 내가 너 보자마자 여기 쫓아 들어오려다가 자칫 잘못하면 널 또 놓쳐버릴까 봐 바로 경찰에 신고한 거야. 넌 이제 다 끝났어. 언니, 내가 돈 진짜 갚으려고 그랬어. 진짜야. 그러니까 이것 좀 놔. 웃기지 마. 네가 분명 나한테 통장 내역이랑 땅 문서까지 보여주면서 그랬지? 네가 무슨 땅에 투자를 해서 거기 돈이 다 묶여 있는데 급하게 필요한 데가 있으니까 제발 돈 좀 빌려달라고. 돈 못 갚을 것 같으면 그 땅이라도 팔아서 갚겠다는 말을 믿고 내가 돈을 얼마나 빌려줬는데 그걸 입을 싹 닫고 톡 껴? 그 아줌만 한 맺힌 사람처럼 예비 시모의 악행에 대해 줄줄이 읊기 시작했어요. 정말 믿기지 않던 예비 시모의 어마어마한 정체에 대해 말이죠. 근데 그거 다 네가 사무소 위조해서 나한테 보여준 거였다며? 그리고 나처럼 똑같은 수법으로 너한테 돈 뜯긴 모임 여자가 몇 명이나 더 있었더라? 그래서 뒷조사 좀 해봤더니 뭐? 사기 전과자? 우리가 그거 알고 기겁해서 너 고소한 뒤에 체포영장 나오자마자 너 잠적한 거잖아. 그래서 지명수배자까지 된 주제에 갚으려고 했다고? 어디서 거짓말이야? 아주머니, 그만 놓으세요. 법적으로 해결하셔야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싫어요. 내가 그동안 이갈았던 시간만 생각하면 아주 머리털을 다 뽑아나 버려야겠다고요. 야, 고영선. 너 심지어 보험 사기도 치고 다녔다며? 사람들한테 고액보험 들게 해놓고 몇 달 안 돼서 네 마음대로 몰래 해약해버리고 환급금은 죄다 네 통장으로 챙겨갔다며? 너 보험 설계사랑도 한통속이었지? 어? 그런 온갖 사기란 사긴 다 쳐놓고 넌 이런 데서 떵떵거리고 있냐? 이 인간 탈에 쓴 사기꾼아. 모임에 들어와서 그 새치 혓바닥으로 사람들 마음을 홀리고 다니더니만 네 그 혓바닥에 사람들 인생이 발칵 뒤집혀 버렸다고. 정말 머리가 띵하더군요. 그 아주머니의 말에 의하면 예비 시모는 사기 전과자의 지명 수배자였던 겁니다.
수많은 사기 의혹으로 인해 말이죠. 예비 시모는 사업을 하던 사람이 아니라 그 화려한 말발로 사람들을 등쳐먹고 다닌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쌓인 울분이 어마어마했는지 그 아주만 형사들이 아무리 말려도 끝까지 예비 시모의 머리채를 놓지 않더군요. 결국 엉엉 울던 예비 시모의 머리털을 양손에 한 움큼씩 뜯어내고 나서야 그 아줌만 예비 시모에게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곤 형사들은 예비 시모를 끌고 나갔고 그 아줌마도 함께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조사에 필요한 참고인이자 안타깝지만 예비 시모에게 해를 가한 현행범이었으니까요. 이게,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진용군. 자네가 말해보게. 자네 모친이 지명수배 중이었다는 거, 자네 모친이 사업이 아닌 사기를 치고 다니고 있었다는 거 다 알고 있었나? 그게요, 아버님. 엄청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룸 안엔 당황스러움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당황 속에 침묵을 깨고 먼저 입을 연 건 아빠였어요. 남자친구는 그런 아빠의 물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러더니 제가 또 한 번 추궁하고 나서야 더듬더듬 실토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예전엔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질려버린 아버지가 저랑 동생을 두고 그냥 이혼해버리셨고, 그 이후에 어머니가 사기로 교도소로 가셨던 것 전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젠 정말 어머니가 변하신 줄 알았어요. 정말이에요. 이렇게 나이 들고 나서도 저런 사고를 치고 다니셨을 줄은, 지금 지명수배자까지 되셨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고요. 계속 이 집 저 집 이사를 다니신 것도 그냥 워낙 어머니가 독특하신 분이니까 그런 줄 알았지. 도망 죽일 거라곤 정말 생각 못 했었어요. 자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나? 100번 양보해서 정말 몰랐다고 쳐도 자네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진 당연히 우리 효린이한테라도 알렸어야지. 부부의 연을 맺을 거란 사람이 그 정도도 투명하지 못하면 어떡하냐 말이야. 죄송합니다, 아버님. 그걸 알면 효린이가 절 떠날 것 같았어요. 아시잖아요. 효린이가 얼마나 올바른 사람인지. 근데 저희 어머니가 사기 전과자인 걸 알게 되면 제 곁에 남아줬겠어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사실 제 동생도 어머니가 교도소에 다녀오신 후론 어머니가 끔찍하게 싫다면서 어머니랑 연을 끊은 거예요. 제가 그래도 절 낳아준 어머니니까 용서하고 어머니랑 교류하고 사니까 저하고도 연을 끊더라고요. 그래서 전 더 이상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자네 사정이야 딱하다만 아무리 눈물을 짜내도 자넨 우리 모두를 농락한 거야. 숨기고 싶은 사정? 있을 수 있지. 근데 그동안 자네가 우리한테 했던 말을 생각해보게. 자네, 우리 집에 처음 인사 왔던 날 뭐라고 했나? 자넨 범죄자들과 아무런 연이 없어서 그 사람들을 이해 못한다고 했었지. 굳이 내가 물어보지도 않은 말을 그렇게 해댔다는 건 자네가 작정하고 우릴 속이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나? 아버님, 부르지 말게. 난 세상에서 악의적으로 남에게 피해주는 사람을 병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거짓말로 남의 돈을 등쳐먹고 다닌 자네 모친을 어떻게 우리 딸 시어머니가 되게 할 수 있겠어? 그리고 자네 모친이 지금까지도 이런 사고를 치고 다닌 줄은 몰랐다지만 어쨌든 자넨 자네 모친의 과거를 거짓말로 숨긴 사람이야. 그런 자네한텐 절대 우리 딸 못 맡기네. 이만 가자, 효리나. 여긴 더 있을 필요도 없다. 아빤 울먹이며 진실을 실토한 남자친구에게 거침없는 비난을 퍼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엄마와 함께 먼저 룸을 나가버리셨죠. 남자친구는 혼자 남은 절 향해 다가와 다시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전 마지막으로 저도 시원하게 퍼부어줘야 속이 후련할 것 같아 남았던 거지. 남자친구 애원에 흔들릴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효리나, 넌 내 마음 조금이라도 헤아려 줄 거지? 넌 알잖아. 내가 널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래서 너한테 말 못한 거야. 난 진짜 우리 어머니가 정신 차린 줄 알았어. 진짜야. 그래도 나 진짜 어머니 일 외엔 너한테 한 채 거짓말도 한 적 없었어. 진짜 오빤
이진용 넌 끝까지 나 기만하려고 드는구나. 아니, 넌 내심 속으론 당신 어머니가 변하지 않은 걸 알고 있었을 거야. 네 어머니가 지명 수배 중인 거 몰랐다고 해도 분명히 아니야. 진짜야. 난 안 믿어. 내가 어머님이 무슨 사업하시는 거냐고 물었을 때 너 뭐라고 했었어? 그냥 작은 유통사업 하시는데 잘은 모른다고 했었지? 근데 네 엄마가 진짜 유통사업을 했었던 거 맞아? 그건 거봐. 애초에 너네 엄만 사업 자체를 한 적도 없었던 거잖아. 다 사람들한테 사기쳐서 번 돈으로 저렇게 사치하고 다닌 게 뻔하잖아. 그럼 애초에 너도 네 엄마가 뭔가 이상한 걸 알아서 나한테 사업이네 뭐네 한 거짓말한 거 아니야? 그리고 네 엄마가 나 호구조사했을 때 그것도 나랑 너랑 결혼하면 우리 집 돈도 뜯어낼 꿍꿍이었던 거 맞지? 거짓말할 생각은 하지도 마. 지금에 와서까지. 그게 나도 그렇게 의심하긴 했는데 그건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이었잖아. 넌 애초에 네 엄마 꿍꿍이를 알아채고 있었으면서도 끝까지 나한테 네 엄마 정체를 얘기하지 않았지? 그게 바로 사기라는 거야. 넌 나랑 온갖 서류를 다 주고받을 때도 아주 떳떳한 척했지? 네 엄마의 실체에 대해서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진짜 무섭다 무서워. 네 그 뻔뻔함에 치가 떨릴 정도야. 넌 나한테 네 엄마에 대해 실토할 기회가 아주 많았어. 네 가정사에 대해 말했을 때, 우리가 서로 서류를 주고받았을 때, 네 엄마가 나에 대해 꼬치꼬치 물었을 때랑 하다못해 네 아버지가 나한테 네 엄마를 조심하라고 했을 때라도 근데 넌 매 순간 날 기만했던 거야. 근데 네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꿈도 꾸지 마. 효린아, 나 진짜 너까지 잃고 싶지 않아. 그래, 내가 다 잘못했어. 다 너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런 거야. 내가 앞으로 우리 어머니랑 인연 끊고 살게. 우리 어머니만 없으면 우리 앞에 장애물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남자친구는 제가 아무리 매몰차게 나갔어도 끝까지 절 붙잡으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이미 그 사람에게 온갖 환멸을 다 느낀 뒤였습니다. 작정하고 그 무서운 사실을 제게 숨기려 했던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 사람을 제가 뭘 믿고 결혼까지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남자친구의 손을 탁 쳐냈습니다. 그리곤 파혼 통보를 한 뒤 저를 기다리고 있던 부모님의 뒤를 따라갔죠. 네가 진심으로 날 먼저 생각했다면 나한테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솔직히 얘기하고 너희 엄마를 만나지도 못하게 했을 거야. 넌 나도 놓치고 싶지 않고 네 엄마한테 효자 코스프레도 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그 피해는 결국 내가 다 당했겠지? 난 그 위선에 속아줄 생각 전혀 없으니까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이 결혼은 무효고 넌 내 인생에 아주 최악인 인간으로 영원히 남게 될 테니까. 효린아, 효린아. 밖에서 소리가 다 들리더구나. 잘했다. 널 진짜로 위해주지 못할 놈에겐 여질 주지 않는 게 상책이야. 불쌍한 척하지만 저놈은 딱 자기 엄마랑 똑같은 사기꾼이다.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라면 남이 피해를 보든 말든 거짓말부터 하고 보는 성품이 말이야.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하늘이 도왔구나. 여기서 딱 그 여자가 체포되다니 말이야. 안 그랬으면 우린 아무것도 모르고 널 결혼시켰겠지. 그동안 너랑 네 아빠가 했던 선행을 하늘이 돌려준 거라고 생각하자, 효린아. 부모님은 하늘이 도왔다며 한숨을 쉬셨어요. 그런 부모님을 걱정시켜드렸다는 사실이 부끄럽기도 하고 놀란 가슴이 찢어질 듯 쓰라리기도 해 저는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그놈이 괘씸한 건 괘씸한 거고 어쨌든 마음을 많이 주었던 사람과 좋지 않게 파국을 맞았으니 저도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리고 그런 제 어깨를 감싸주던 부모님께 결국 눈물을 보이며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렸죠. 이곳 사연들을 들어보면 보통 이별한 직후에도 상대방이 계속 매달리잖아요. 그래도 전 그 사람이 최소한의 양심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놈도 똑같은 이기적인 놈이었더라고요. 효린아, 제발 내 얘기 한 번만 들어줘. 어머님, 아버님,
제발 저 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진짜 두 번 다신 어머니랑 안 보고 살게요. 저 효린이 놓치고 싶지 않아요. 야, 이 사기꾼 자식아. 오전 자전이라더니 우리 누나 사기 결혼시키려던 놈이 끝까지 양심도 없냐? 다리몽댕이를 안 부려뜨려 놓은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계속 찾아와? 빨리 안 사라지면 너도 네 엄마 따라서 콩밥 먹게 만들어준다. 경찰에 끈질기게 우리 누나 괴롭히는 놈이라고 신고해버릴 거야. 그놈은 저희 회사 앞에까지 찾아 제게 매달리다 제 핸드백에 볼따구를 맞기도 하고 제게서 번호도 다 차단당했었는데요.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저희 집까지 찾아 문 앞에서 애원하다 결국 제 남동생에게 혼쭐이 날 뻔까지 했습니다. 그런 놈 때문에 경찰서에 들락거릴 가치가 없다며 저와 여동생 그리고 부모님이 말리지 않았다면 말이죠. 대신 진짜 콩밥 먹고 싶냐던 남동생의 으름장에 그제야 그 뒤로 더 이상 절 찾아오지 못하더라고요. 그 전 그놈과 절 이어졌던 친구 부부를 통해 예비 시모가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모에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그놈에게까지 찾아가 대신 피해를 보상하라며 난리를 쳤다고 해요. 지금은 그 경악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지 그리 오래 지나진 않았는데요. 아직도 한때 제 예비 시모였던 그 여잔 구속 수사를 받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보험 사기를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 설계사는 지금 불구속 상태로 역시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보기엔 그 사람 또한 분명 공범 같은데요. 남에게 악의적으로 피해를 입힌 사람은 반드시 죄값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꼭 그 보험 설계사와 전 예비 시모의 죄가 명명백백하게 모두 밝혀져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봐야 전과자였던 전 예비 시모가 또 사기를 치고 다녔듯 변하지 않을 사람은 앞으로도 그대로겠지만 적어도 그들에게 법의 무서움은 한 번 더 새겨질 테니까요. 지금 이진용 그놈 자꾸 자기 집에 찾아오던 피해자들 피해서 지금은 도망쳤다나 봐. 회사도 그만두고 지방으로 도망친 것 같다던데? 진짜 미안해 효린아. 그런 놈인 줄 모르고 너한테 소개시켜줘서. 진짜 죄송해요 효린 씨. 제가 진짜 면목이 없네요. 제게 그놈을 소개시켜줬던 친구 부분 모든 사실을 듣고 크게 놀라 제게 몇 번이고 사과를 했습니다. 전 아무것도 몰랐던 그들을 딱히 원망하진 않았죠. 그런 그들은 최근 제게 그놈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전해줬는데 어찌 보면 전 예비 심으로 인한 피해자인 그놈에게 저는 동정심은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을 망가뜨릴 뻔한 사람을 별로 안쓰럽게 여기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더 이상 그 사람이 자기 엄마로 인한 피해는 입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건 저도 자식된 입장으로서 너무 가여운 일이니까요. 다만 이번 일로 남을 속인 일에 대한 대가는 절대 작지 않음을 확실하게 깨달았길 바랍니다. 그날 상견례 장소로 형사들이 들이닥친 건 정말 고마운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았다면 전 남자친구는 뻔뻔하게 계속 저를 속이려 들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건 하늘이 제 인생을 구사일생 시켜준 거라고 믿고 전 앞으로도 어려운 사람들을 열심히 도우며 세상에 대한 고마움을 갚아나갈 생각입니다. 아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제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여러분, 슬픈 일이지만 요즘엔 중요한 일을 앞뒀을 땐 뒷조사가 필수인 것 같아요. 혼전 서류 교환을 하고서도 계속 끔찍한 비밀을 숨길 수 있었던 제 전 남자친구와 그 모친 같은 사람들을 거르기 위해서라도요. 순간의 신중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처럼 하늘의 도움을 받지 못하더라도 꼭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구할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